자, 25번. 자, 건축급성 용어 정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을 맞습니다. 2번,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이고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정도 이상이거나 층수가 몇 층?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을 맞죠. 근데 층수가 16층 이상은 안 되지만 종합병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5천 정도 이상이니까 다중이용 건축을 맞죠. 네. 3번. 용적률을 개별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것은 건축입증이 아니고 결합건축, 결합건축을 설명한 거잖아. 건축입증입니까? 결합건축입니까? 결합건축은 용적률 통합 적용 제도잖아. 그죠? 결합건축을 설명하는, 이것도 기본 개념이잖아. 건축입증하고 결합건축의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봐요. 오늘 동영에 결합건축이 나오면 다음 주에는 제가 결합건축을 낼까요? 건축입증을 낼까요? 진짜 중복되지 않게 중요 영역을 그렇게 지금 다 띄워들어요. 그래서 진짜 빠지면 안 되지. 빠지지 않고 한 6주만 딱 버텨달라니까. 그럼 15점에서 20점 올려드린다니까요. 그럼 지금 오늘 맞은 개수에다가 20점 더하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남은 기간 동안 그게 충분해요. 왜? 우리가 그동안에 대충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죠? 대충 나름대로 철저히 했잖아요. 3번. 정답이에요.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게되는 건축급성. 뭐죠? 주요 구조. 이게 단독 출제가 2번 된 거예요. 건축급성 주요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렇게 나왔었죠. 내기, 바보지, 계단에서 그렇게 왔잖아. 머리를 따라서 내기, 바보지. 어디에서? 계단에서 그렇게 왔잖아요.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급성 특수 구조 건축물입니다.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나는 낯설다, 나는 몰랐다. 그러면은 특수 구조 건축물도 용어 정의에 있거든. 앞쪽에 있으니까 기본서로 꼭 확인하고요. 적어도 특수 구조 건축물은 1번, 2번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가야 돼. 그래야 문제풀이에 의미가 있다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26번.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습니다. 네. 1번, 컨테이너 간이 창고, 임시지정문화재, 고속도로 통로 징수시설. 5번에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잖아요. 철도, 역사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죠.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이제 운전보안시설, 급수시설, 급유시설, 급탄시설 등은 철도법으로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철도 역사, 철도역 청사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에요. 알겠죠? 네. 이런 것은 뭐 해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드리는 문제죠. 네. 25번, 26번 이런 것은 앞쪽에 좀 도시계획 뽑아 정비법 너무 힘들었을까봐 좀 위로 차원에서 드린 문제라고. 위로를 했는데도 못 받아드시면 안 되죠. 27번. 건축급성 건축 절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미칠 거예요. 건축 허가 동그라미.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는 거 맞죠? 건축급성 사전결정은 누가 신청하죠?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사전결정에 뭐죠? 신청자, 사전결정 신청자가 됩니다. 2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를 받고 몇 년 내에 건축을 신청해야 되죠? 2년. 이것도 기출된 지문. 특별시광역시에서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정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도 누구로부터 허가받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게 되죠. 4번. 주관경 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역에서는 모든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전부 사전승인 대상 맞죠? 4번이 정답이에요. 고개를 들죠.
사전승인 대상. 사전승인 대상. 층수가 몇 층?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주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을 지정구서 허가할 때는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 받습니다. 그 다음에 외우는 게 2번, 3번 싸움이죠. 결국 이걸 비교해서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자, 자연환경, 수질보호, 이 단어를 외워야 돼요. 자연환경과 수질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공간구역에서는 몇 층? 3층 이상,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시당구서 허가할 때는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잖아. 근데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공간구역에서는 층수나 연면적 규모를 따지지 않고 모든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사전승인 대상이 되잖아요. 이게 비교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주거환경이니까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공간구역에서는 층수나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지정구서 허가할 때는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4번이 왜 틀린지 알겠죠? 28번. 아무튼 27번에 보기 4번은 무엇을 비교하라는 거죠? 사전승인 대상을 비교해서 복습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기본성이 있으니까 안 적어도 됩니다. 28번. 건축급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2번. 위 1번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 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줄것죠? 1종 권리생활시설과 2종 권리생활시설 상원의 용도 변경은 특례로서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시켜주죠. 1번이 원칙, 2번이 예외.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근린생활시설 상원의 용도 변경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이지만 기재상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가 허용되잖아요. 그래서 1번, 2번을 항상 연계시켜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1번은 대부분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2번을 모르신 분은 야, 오늘 문풀이 와서 이런 것을 건졌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 틀렸구나라고 하지 말고. 3번. 용도 변경 허가나 용도 변경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에 바닥 면적 합계가 줄것죠?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이죠. 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정이 준용되는 거 맞죠? 그리고 4번. 용도 변경할 때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에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줄 거예요.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건축법 제23조. 건축물 설계 규정이 준용되잖아요. 그래서 3번, 4번은 딱 묶어서 비교해서 외워야 돼.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용도 변경에 원하여 사용 승인 받아야 된다는 뜻이고, 용도 변경할 때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용도 변경 설계를 건축사가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5번. 초등학교는 건축상 용도가 뭐죠? 교육, 연구시설이잖아. 그죠? 유소수 때는 숙박시설입니까? 수련시설입니까? 수련시설이야. 수련시설. 그러면은 교육연구시설하고 수련시설은 모두 어떤 시설군이죠? 교육복지시설군이야. 교육복지시설군. 시설군 분류가 같다 이 말이야. 시설군 분류가 같으니까 용도 변경을 허가 신고하지 않죠? 뭐죠?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하면 되죠.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면 되죠.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고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용도 변경 관련 문제도 한 80% 이상 나와요, 매년. 용도 변경 관련 문제 나온다고 보시고 준비하셔야 될걸요. 29번은 29번의 기억번은 문제집에 있는 그대로인데요. 문제집이 있었는데 2주 전에 풀었죠.
네. 그 지능형 건축물 인증 제도가 도입됐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지능형 건축물 인증 기관을 지정해서 인정을 하게 돼요. 이렇게 지능형 건축물로 인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 설치 면적의 100분의 85를 완화 적용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은 얼마까지? 100분의 115까지 네, 완화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답은 여기까지 모르죠? 니은번. 연면적 1,000제곱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연면적 1,000제곱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의무적으로 구획해야 돼요.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구획된 바닥면적 합계는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구획을 합니다. 그래서 CD는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이런 것은 평소에 몰라도 문제 지금 여기서 외워야 돼. 이제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30번. 29번은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이런 부분이 본래 낮은 부분이라고. 그래서 평소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죠. 단순 암기 사항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드리면은 살짝 암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9번은 틀려도 틀릴만한 문제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번. 공개공지 확보에 관련된 설명인데 이것은 또 점수를 맞춰드리려고 만든 문제죠.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노산업단지 정비가 필요도 인정하여 지정 공간 지역도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 맞죠? 이는 작년에 신설된 거. 그 다음에 3번. 판매 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 이상이면 공개공지 확보 대상인데 판매 시설 중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정답은 3번입니다. 점수 맞춰 드리려고 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분 틀리신 분은 2번까지 받으신 거죠. 31번. 건축법상 건축협정, 건축법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협정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한번 볼까요? 건축협정. 항상 개념이 생각나야 됩니다. 계략건축하고 건축협정. 자, 건축협정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제가. 보시죠. 그림을 보면 기억이 나셔야 되죠. 아, 맞아. 이렇게 설명했어. A, B, C, D 4개의 토지가 있죠. 4개의 대지가 있는데 D 대지는 이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2m에 미달되면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 200제곱 이상이면 각각 A 대지, B 대지, C 대지는 전부 조경을 해야 되잖아.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대상이라면 전부 주차장을 각각 설치해야 되는 거야. 이런 규정을 4개의 토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면은 주차장 면적과 조경 면적이 줄어들고 여기에도 2m 이상을 접하는 기준을 한 곳만, 4중에서 한 곳만 접하면 되니까 건축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4개의 토지 소유자,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 기존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가 있으면 지상권자의 뭐죠? 전원 합의가 건축협정의 조건이잖아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전원 합의하여 뭘 협정하죠? 우리 4개의 토지 소유자가 함께 공동으로 건축을 협정하면 건축협정이 된다고 했죠. 기존 건축물 소유자가 대수선을 함께하기로 협정하면 대수선 협정이 된다고 했죠. 기존 건축물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함께하기로 협정할 수도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건축협정이 대부분이니까 건축협정으로 한 거고 대수선 협정, 리모델링 협정이 가능한 거죠. 이게 건축협정이에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의 전원 합의로 2개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건축법 관련, 건축 관련 규정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합니까? 통합 적용합니까? 통합 적용해서 공동 건축 등을 협정하면은 건축협정이 이게 개념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결합 건축은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리거든요. 결합 건축은 딱 보면 이 개념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준주거지역이고 조례로 허용한 용적률이 500%인데 조례로 허용된 용적률이 500%인데
A 대지에는 용적률 허용된 500% 중에서 200%를 적용해서 건축했고 B 대지에는 용적률 500%를 다 적용해서 건축을 해버린 거야. 그럼 여기는 A 대지에는 건축하지 않고 남은 용적률 얼마가 있어요? 300이 남아있잖아. 그러면 B 대지 500%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축된 건축물이 20층인데 이게 건축 연령이 50년 되고 빌딩이 낡으면 공실이 생기고 임대가 안 되잖아. 수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철거해버리고 다시 건축합니다. 할 때 여기에 건축되지 않은 용적률을 합의를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죠. 그럼 여기 조례로 허용한 용적률 합의를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획득된 용적률 300% 합하면 얼마죠? 용적률 800%로 30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이 10개 층을 본래 건축물보다 10개 층을 더 높게 지었잖아. 이거 일반에게 강남에서 분양하면은 수백억이 들어올 수 있잖아. 이거 가지고 서울시내 낡은 빌딩을 건축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대지 소유자 합의해서 금배를 통합 적용합니까? 용적률을 통합 적용합니까?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기 위한 제도가 뭐죠? 결합 건축. 개념이 그렇게. 모든 것은 이렇게 현장과 개념 이해로부터 공부는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1번.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전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상권자가 반대하여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지상권자가 반대하면 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 합의로 건축협정이 가능합니다. 개념이잖아, 개념. 그리고 2번에 봐요. 재개발, 재건축은 철거 방식이잖아. 그럼 철거 방식이니까 사업 관리가 기존 건축물이 전면 철거되니까 개별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건축을 인정을 하는 경우가 없잖아. 그래서 재개발이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목적의 정비 구역만 건축협정 대상지가 될 수 있다고 얼마나 강조하는데 제가. 결합건축이나 건축협정 대상지가 될 수 있는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보전 방식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목적의 정비 구역만 건축협정 대상지나 결합건축 대상지가 될 수 있다고.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를 건축협정 대상지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했다고. 지금 여기 토지가 몇 개였죠? 건축협정 할 때 A, B, C, D 4개잖아. 이 4개의 토지 소유자가 저예요. 죄송해요, 땅이 많아서. 그렇게 설명했잖아, 할 때. 이렇게 2개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1인이 소유한 토지를 협정 대상 구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은 법상 가능하다고 했잖아. 알겠죠? 틀리면은 찌릿하게 충격받고 기본서 확인하고 다시 입력시켜서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내려오세요. 4번.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2개 이상의 특별자치시, 특별 또는 시군구에 걸친 경우에는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 과반 동그라미, 과반이 속하는 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4번이 답이에요. 이런 지문도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외워놔야 될 지문이라니까. 그리고 건축협정 체결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 합의를 필요로 하지만 5번에 폐지 동그라미. 폐지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로 인가권자로부터 폐지 인가를 받으면 되잖아요. 건축협정은 전원 합의. 협정 폐지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전원 합의로 틀리잖아. 과반수 동의로 인가권자에게 폐지 인가를 받게 되죠. 여러분, 결합건축, 건축협정은 둘 중 하나가 매우 높고요. 이런 것은 내용이 별로 없다니까. 진짜 두 문제만 관련된 거 중복되지 않게 잘 풀어버리면 다 잡아낼 수 있다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이면 충분하죠. 32번. 주택법상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관련된 설명인데 빈칸 A, B, C의 순서를 알망해서 여러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된 공동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도 있고 여기 나온 거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 두 가지라.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두 개입니다. 두 개. 나중에 기본서 확인할 때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인데 그 요건을 비교해서 외워야 돼.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 중에서 암기해야 될 게 기억과 이해는 필수로 외워야 돼요.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를 포함해 몇 세대? 두 개의 세대 이하여야 되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전체 시대수의 10분의 1가 동전체 시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허용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3번 공공택지 동그라미 하세요. 고개 드세요. 공공택지 동그라미 하세요. 문제풀이 할 때 지난주에 했거나 지난주에 2주 전에 했거나 공공택지. 여러분 주택법상 공공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공사업의 종류가 기본수법에는 8개인가 9개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량이 A4 용지 한 페이지 분량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2개만 칵 찍어드리거든.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되려면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수용방식의 하나입니까? 환지방식입니까? 수용방식. 근데 공공택지, 주택법에서 공공택지를 봤는데 수용방식이 안 떠오르면은 정답 찾을 확률이 희박해지죠. 진짜 그렇게 힘들게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그럼 정답 나왔죠? 4번 보세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 가로가 틀렸죠? 환지 방식이 아니고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만 주택법상 공공택지로 관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5번도 마찬가지죠.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만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보통 그 4번하고 5번이 정답 결정하거든요.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주택법상 공공택지가 되려면 무슨 방식?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것만 주택법상 공공택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왜요?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했거나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주택용지는 종전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로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주택법상 공공택지로 가져다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공법은 암기 과목도 맞아요. 외워야 될 것도 외워야 된다고. 단 이해를 전제로 외우라고 하잖아. 그죠? 네. 34번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도 올해 나오죠? 나와요. 투기과열지구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네. 90% 이상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 투기과열지구는 다양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문제가 오늘 나간 지문들 말고 또 나갈 수도 있다고. 간접적으로 출제를 내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같이 봅니다.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직접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맞죠? 뒤에다 적어요. 동그라미 1번 뒤에다가 지정 요건 암기.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암기. 지정 요건을 암기하셔야 돼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2번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맞습니까?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지정하죠? 국장 또는 시도지사. 이거까지 하라 그랬죠. 잠깐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지정되는 지정 지역에 관계되는 시도지사에 뭘 들어야 되죠? 의견을 듣고, 그죠?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할 때는 관계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장관과 뭐 하라고 했죠? 협의, 사전 협의. 이것도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중앙정부, 국토교통장관과 지정에 원하는 사전 협의를 해야 되고,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할 때는 관계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협의하고 의견도 바꾸면 장소가 바뀌면 틀립니다. 이런 것들. 3번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 제한 대상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 좀 볼까요? 저 좀 봐주세요. 새로 신설된 거 빼고 4개가 있어. 우리 주택법상 전매 제한 대상 4개를 이어보세요. 주택법상 전매 제한 대상 4개. 투기과열지구 맞죠?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 맞죠?
투기가일지구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전매제한을 받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가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전매제한 대상이 되죠.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전매제한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은 34번에 3번 봐요. 투기가일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가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제한 대상이 된다. OX? O. 그리고 투기가일지구에서 전매제한 기간은 꼭 외워야 되고요. 투기가일지구에서 전매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투기가일지구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언제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가 전매제한 기간이라고 그랬죠.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아파트 다 짓고 잔금 마치고 소유권 이전 받아서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까지 입주권을 못 팔아요. 분양권을 못 팔아요. 투기가일지구는. 잔금을 책임져야 소유권 이전을 자기 앞으로 등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가 전매제한 기간이고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전매제한 기간은 5년으로 한다. 투기가일지구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매제한 기간은 몇 년으로 하죠? 5년으로 한다. 국토교토 운영하는 1년마다 투기가일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1년마다 해서 개정됐죠? 문제풀이 할 때 했죠? 1년마다가 뭐죠? 반기마다. 문제집에 있는 그대로 정하라. 정답은 5번. 35번. 주택법상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법정된 서류를 첨부해서 관할, 시장, 군수장이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때 법정된 서류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또 문제, 기출문제집에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근데 법정된 서류가 뭐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법정 서류, 첨부된 서류가 뭐죠? 결의, 증명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결의, 증명서 필요하잖아. 그죠? 결의, 증명서. 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결의, 증명서는 동별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주택단지를 전부를 리모델링 할 수 있죠? 주택단지를 리모델링 할 때는 동별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동의가 된 결의 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해. 필수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결의서 동의 요건입니다. 어떻게 외웠죠?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그렇게 외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축 리모델링을 하면은 세대수를 늘리거나 주거조정 면적을 증축하잖아요. 그럼 건축 기준이 강화돼야 됩니까? 완화가 필요합니까? 건축 기준, 완화, 건축 기준, 완화, 결정, 증명서, 건축 기준, 완화, 결정, 건축 기준, 완화, 결정, 증명서 필요하죠. 대수선 리모델링은 몇 년 경과? 10년. 대수선 10년 경과 증명서. 증축 리모델링은 15년 경과 증명서 등이 첨부됩니다. 결의 증명서, 건축 기준은 완화 결정 증명서, 대수선은 10년 경과, 증축 리모델링은 15년 경과 증명서를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첨부를 해야 되죠. 여기에 이제 공통 서류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35분의 1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법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자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2번. 위 1번에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와 각 동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가 있어야 되죠. 2번이 정답입니다. 여보세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결의 요건은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이렇게 해서 설립인가를 받으면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됐죠. 조합이 설립됐다고. 조합이 리모델링 하려면은 인가 받습니까? 허가 받습니까? 허가를 받지. 그때 허가 신청 시 동의 요건이 있잖아요.
허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은 동을 리모델링 하면은 동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면은 동별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50% 이상,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75% 이상.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결의 요건은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설립된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은 75, 50, 75.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하고 인가 신청 시 결의 요건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인가 신청할 때는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허가 신청할 때는 75, 50, 75. 이런 거 시험 나오면 거의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구별을. 외웠는데 구별을 못 해요, 이제. 75인지 3분의 2인지 뭐 이걸 구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암기는 생고생만 할 뿐입니다. 이번이 정답이에요. 36번. 주택급성 주택건설사업 절차, 주택건설사업 절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1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한 단독주택은 50% 이상입니까? 30%입니까? 50%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하죠. 우리 단독주택은 30%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단독주택 중에서 건축법 시행령 한옥이거나 또 하나는 이거야. 동그라미 1번.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1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은 예외적으로 50%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하죠. 이런 것은 틀리시면 안 돼요. 2번. 국가고 주택공사는 누구로부터 직접 사업계획 승인 받죠? 국장. 정확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봐요. 이것도 지금 그 4번, 5번도 지난주에 수업한 거예요. 지난주 주택법에서. 잠깐 봐주세요. 주택법에서 지난주 수업 일주일 됐어, 일주일. 딱 일주일 됐구나. 주택법상 토지 수용 주체는 누구죠? 주택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 토지 수용 주체는 누굽니까? 공공사업주체. 공공사업주체니까 누구죠? 국가 등이죠.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공공사업주체만 토지 수용 주체가 될 수 있어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주택법상 공공사업주체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다음에 목적으로 토지 수용이 가능해. 뭐가 들어가죠? 국민주택건설. 국민주택건설. 국민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만 토지 수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우리 주택법상 사업주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간 사업주체가 누구죠? 등록사업자잖아.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는 민간 사업주체잖아.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주택건설 목적으로 하는 개인간 민간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면은 등록사업자가 되잖아.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한 개인간 민간법인도 등록사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개인간 민간법인이니까 민간사업주체잖아.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토지 수용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난주에 수업한 거예요. 주택법상 공공사업주체가 국민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할 때는 토지를 수용하는데, 그때 토지 수용에 준용되는 법은 전부 무슨 법? 공치법을 준용하는데 특례를 허용했지. 국민주택건설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그 사업계획 승인받은 것을 공치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부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음으로 본다. 공익사업 인정을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이 말이야. 사업계획 승인을 공익사업 인정으로 본다 그렇게 했잖아. 36번. 3번. 등록사업자는 국민주택 건설을 할 경우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록사업자가 아니고 누구죠? 공공사업주체 하나요? 토지 수용 주체 됩니다. 공공사업주체 하나요? 토지 수용 주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리면 꼭 기본서 찾아서 확인합니다. 4번. 공치법 준용할 때 특례가 허용되죠? 공익사업 인정을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그 사업계획서를 취소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오케이. 37번. 주택급성 분양가 제한, 분양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양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공택지에서 사업주체가 이 법에 따라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이거 틀렸죠? 단독주택이 틀렸잖아요.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고, 공공택지에서 주택급성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제한을 받잖아. 2번 도시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서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산정이 됩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더한, 틀렸죠? 택지비와 건축비로 산정이 됩니다.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말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들어가지 않죠. 5번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민간택지잖아요. 민간택지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를 지정하죠. 누가 지정하죠? 국장. 투기가 알지고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국토교토 장관만 지정. 그렇게 되죠. 5번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전매할 경우 누가 우선 매입할 수 있죠? 한국토지공사가 우선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5번 지문 별표 좀 하실래요? 여러분 분양가 잠깐만요. 주택법상 전매 제한 대상인데 사유가 정당하거나 불가피하면 전매를 허용하잖아요. 그때 전매 제한 대상 주택이 전매가 됐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이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전매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우선 매입을 할 수 있게 돼요. 주택법상 전매 제한 대상 중 전매가 됐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게 뭐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입니다. 이거 외워놔야 됩니다. 이런 것은 단독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자체가 단독으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다니까. 꼭 이런 지문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다음엔 또 이거 나간다고. 전매 제한 대상 중에서 부기등기를 해야 될 대상이 2개 있거든요. 그것도 또 단독 출제될 수 있고, 그것도 문제가 나갈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런 영역, 지금 여기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한 영역을 복습을 잘 하시면 또 다음 주에 또 맞추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것을 요소 출제 가능 문제로 만들어서 동행 모의고사에서 몇 문제가 제공되는 거죠? 4주니까 160문제. 그럼 봐요. 160곳은 여기 나올 거야 라고 160곳을 문제로 만들어서 찍어드리고 연습하겠다는 건데. 그 160곳에서 진짜 나왔다면은 유사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왔다면은 틀리지 않도록 준비를 해준다면은 공법에 160곳의 주요 출제 영역을 찍어드리는데 그 영역에서 복습만 제대로 하면은 비슷하게 나왔을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면은 공법은 70점 맞아야 됩니까? 50점만 넘어도 됩니까? 진짜 솔직히 50점만 넘어도 산으로 다 들어와요. 45점만 넘어도 산으로 들어와요. 근데 40점 밑으로 맞기도 쉽진 않아요. 과락을 맞기도 쉽지 않다니까. 해냅시다. 아셨죠? 네. 아싸. 38번. 1, 2, 3, 4 다 틀렸어요. 네. 하나씩. 4번 틀렸다고 그랬잖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누가 지정하죠? 국장.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권자는 국장이야. 시도지사가 틀렸잖아요.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38번.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상환사채 누가 발행하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데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죠? 네. 그래서 1번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 발행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호수 이내로 발행 규모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정확하죠? 2번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을 할 때 방법은 새로 취득하는 자의姓名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적어야 되죠. 사채 원부에 새로 취득한 자의姓名과 주소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명의 변경 방법 맞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주택 상환사채의 명의를 변경할 때는 새로 취득한 자의姓名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채 기록합니까? 사채 원부입니까? 사채 원부.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원부를 기억해야 돼요. 3번.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하여 이 법상 규정이 없는 것은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외워놔야 됩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하여 주택법상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준용하죠?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 외워놔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교재 문제를 보면 기억날 정도로 반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3년은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때 3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주택상환사채 발행일, 사채 발행일부터 주택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때 상환기간은 사채 발행일부터 주택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기간으로 하고 그 발행일로부터 주택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까?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몰라서 그냥 자꾸 외워놔야 돼, 정확하게.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상환기간은 사채 발행일부터 주택공급계약 체결일까지를 말한다. 이 다 법률 규정이에요. 네. 이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음. 39번. 농지법상 임대차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농지법상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 원칙이죠. 네. 2번. 농지 임대차 기간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시군구 읍면장에 확인 동그라미 확인받고 농지를 인도 동그라미 인도받으면은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법상 임대차 계약은 등기를 합니까? 등기하지 않습니까? 등기하지 않고 확인받고 인도를 받으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지법상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으로 해야 되죠? 3년 이상으로 함이 원칙이죠. 4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대료 등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임대료 등 정함에 대해서 조정 신청이 가능해요. 네, 한국노총공사가 아니고 누구일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대상으로 임대료 등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60세 이상 고령자로서 자기의 노후 경영에 이용된 기간이 몇 년? 5년을 넘은 농지는 임대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지죠? 40번. 농지법상 대리경작자 지정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농지법상 대리경작자는 3년으로 한다. 이건 틀리죠? 농지법상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시험 나오면 덜그덩 걸리더라고요. 오늘 틀리고 다음에 절대 틀리지 않도록 준비하시면 되잖아. 보통 이렇게 나오면 틀리거든요. 네. 농지법상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로 약정된 기간이 있다면 따로 정한 기간이 대리경작기간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아까 제가 시험지를 딱 받으면은 쳐다만 보면 답이 보이는 게 실제 시험에 가면은 4개 정도 있다고 그랬죠. 아, 진짜 있어요. 그 4개 쳐다만 보면 답이 보이는 문제를 넣었습니까? 제가 없앴다고 했습니까? 연습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난이도를 이제 그것을 중상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보다 좀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지금 오늘 맞은 개수에다가 3개, 4개를 더하면은 본 시험에서 내가 맞을 수 있는 개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도 얼마를 올리기로 했죠? 한 15점에서 20점을 충분히 올려줄 수 있으니까 네, 실망하지 않고 복습 제대로 해서 다음 주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